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박형 글래스를 쓰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6.1인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2월 첫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키포스트 팀장 안석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일단 율기판 하나 더 다뤄보고요. 그리고 애플 폴더블 SCM 관련해서 하나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넛크래커 사이에 끼었다는 AMD,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요거 하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첫 번째로 할까 이걸 첫 번째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밸류는 이게 더 높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번째 게 사실 더 재밌어 보여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보고 가세요. 이 애플 폴더블 SCM 관련해가지고 꽤나 눈여겨볼 만한 메모? 찌라시?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생산한다는 소식의 의미 한번 짚어보겠고요. 2월 6일에 전자신문에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 이게 개발은 직접 하고 제조는 외주를 준다. 그러니까 OEM으로 개발해가지고 제조를 맡기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이 씬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 전기가 글래스 기판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왜 삼성전자가 이걸 직접 하느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 둘이 한다는 것과 지금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말로 유리기판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이 2.5D 패키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중간에 반도체가 하나 있고 오른쪽 왼쪽에 HBM 메모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주는 거는 인터포저가 담당을 하고요. 이 인터포저하고 통째로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얹혀져 있죠. 삼성 전기가 한다는 글래스코어 서브스트레이트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에 있는 요 코어, 이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이 소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FR4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글래스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컨셉이 삼성전기가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하는 건 요 가운데에 있는 각 반도체를 연결해주는 인터포저, 이게 지금은 실리콘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번 글래스로 바꿔보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가까운 건 삼성전자가, 가장 아래쪽 마더보드에 가까운 건 삼성전기가,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처럼 인터포저를 글래스로 만들면 뭐가 좋은가?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원형 웨이퍼 위에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71mm by 71mm의 인터포저를 만든다고 하면 웨이퍼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글래스 원장에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36개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로세스 한 번에 4배 많은 인터포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HPC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쇼티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만들 때 4배씩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리고 원형 웨이퍼 위에서 만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일단 반도체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바깥에 어떤 오사트 같은 데 맡겨가지고 사각기판 위에서 쭉쭉 뽑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저기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이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는 장표는 LPKF라고 하는 장비 회사에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글래스 인터포저용 유리가 한 40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용 유리가 800 마이크로미터, 이쪽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박형 글래스를 쓰겠다는 건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400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줄여서 200 마이크로미터 언더의 제품을 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가 한 올에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얇은 사람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데 20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2개 정도 두께의 어떤 유리장을 가지고 글래스 인터포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글래스 인터포저의 원장 두께를 줄이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인터포저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이걸 비아홀이라고 하는데 이 안을 구리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나 아니면 글래스 인터포저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고민은 이 높은 종횡비에 따른 불량이에요. 자, 이 종횡비라고 하면 홀의 직경 대비 높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멍의 크기 대비해서 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안이 구리로 잘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을 파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넓게 파면 그 안에 뭐 이렇게 뭘 채우더라도 쉽게 채워지는데 정말 이 바늘 같은 어떤 틈을 뚫고 뭐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홀에 이 직경을 줄 수 없다면
종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래쪽을 깎아서 이 높이를 줄여야 되겠죠. 이 높이를 줄인다는 거는 thickness, 그러니까 유리의 두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멍의 높이가 낮아질 테니까 이 안을 구리로 채우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원래도 글래스 인터포저의 글래스 두께는 이렇게 얇은데 거기에 좀 더 얇은 공정을 이용해서 200 마이크로 혹은 그 이하로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feasibility,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을 일단 평가해 본다고 하거든요. 이게 되면 굉장히 좀 혁신적이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저하고 한번 계속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 증시를 달군 애플 폴더블 SCM 메모 혹은 루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대만 증시의 신주싱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듣는데 한자로는 신일흥으로 쓴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것은 이 메모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아마 저 말고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 온라인 메신저로 받았거든요. 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이지 키포스트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애플 폴더블이 언제 어떻게 출시가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힌지, 줌프레임, PCB, 카메라, 배터리 이 각각을 누가 어떻게 개발해서 얼마에 공급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대성 해놨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저희가 앞서서 한번 다뤄봤었던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먼저 보면 삼성이 독점 개발한다고 이거 저희도 한번 설명했었죠.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1세대부터는 참여하진 않습니다. 아마 2세대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나올 거는 삼성이 독점 개발을 했고 근데 여기에 보면 UTG를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가 독점 개발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설명하기로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도우인시스하고 아니면 UTI가 아마 더 붙을 거다 이렇게 저희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메모에서는 렌즈테크가 독점 개발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렌즈 테크놀로지가 자본력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긴 하는데 아직 UTG를 높은 품질로 생산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도우나 UTI를 하나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메모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지지대 이거는 아마 백플레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파이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죠. 이거는 린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린자이텍, 링이텍.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샘플을 제공해서 아마 공급할 거라는 얘기고 티타늄, 스테인리스, 탄소 섬유 중에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티타늄으로 거의 결정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미확정이라고 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신일흥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그 외장 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안페놀하고 신일흥 요 두 개 회사가 이제 공급할 거라는 소식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크게 올랐다는 거고요. 여기 얘기하는 중프레임은 그 커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메탈 케이스 여기 보면 BYD하고 폭스콘이 이제 렌즈텍하고 같이 이렇게 세 회사가 이제 공급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미드 프레임이라 그래서 이게 백플레이트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플레이트를 보통 미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가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알루미늄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제일 바깥에 제일 딱딱한 소재 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PCB 쪽에서 RCC가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RCC가 지금 약간 글씨가 잘못 나와 있는데 리지드 카파클레드가 아니고 레진 카파클레드입니다. 레진 카파클레드고 우리가 PCB를 만들 때 우리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소재를 쓰거든요. 이 프리프레그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코어가 있습니다. 공정을 진행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좀 딱딱한 상태여야 이게 진행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있는 소재를 쓰는데 이 RCC는 코어가 없어요. 그냥 낭창낭창합니다. 잘 휘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 부품들을 실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RCC를 쓰면 좋은 이유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께를. 그래서 이거가 원래 올해 가을에 출시되는 아이폰 17 이게 슬림이 있다고 하죠. 이 슬림에 RCC가 제일 처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중요한 건 이게 공정상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슬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나올 폴더블에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아무래도 폴더블도 이 기기의 어떤 두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물림 없이 RCC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집대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를 과연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요겁니다. 2027년에 폴더블 맥북을 내놓는다. 2027년에 안 나오거든요. 디스플레이적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서. 그리고 예상 판매량도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내년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저희가 듣기로는 한 1500만 대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그동안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랑 좀 다르고, 결정적으로 내부 디스플레이가 6.1인치 두 대를 접은 총 12인치 이상 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6.1인치를 두 대를 붙인다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인치가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6.1인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진 않겠죠? 이렇게 붙이면 이제 여기가 이게 무슨 폴더블이야.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는 제가 업계 관계자분한테 받았는데, 이 4번 디스플레이, 힌지, 중프레임 뭐 이쪽으로는 좀 그래도 볼만한데 1, 2, 3번은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믿거나 말거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크래커 사이에 끼었다는 AMD. 이 너크래커 옛날에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자주 나오던 얘기죠. 너크래커라고 하면 호두까기인데, 호두를 여기다 중간에 넣고 이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팍 깨는, 우리나라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고 표현할 때 너크래커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익숙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호두까기 안에 AMD가 들어있다는 건데, 잘 나가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보겠습니다. 로이터에서 2월 3일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보면 작년 12월에 끝난 AMD의 이제 4분기 매출이 75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22%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무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적과 그 다음에 라이징 트렌드, 이 AI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이징 트렌드 때문에 그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미 뭐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인텔이 어렵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AMD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져 있어요. 이건 저는 뭐 주식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지만 결국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그대로 실시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AMD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는데 AMD는 인텔과 더불어 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주가에서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AMD가 CPU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AI 반도체라고 하는 날개를 더 달아줘야 회사가 이제 우상향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의 황태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알파요 오메가죠. 더 이상 뭐 설명할 뭔가가 없죠. 근데 여기서 AMD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전략은 엔비디아하고 버금가는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낮은, 좀 이런 포지션을 취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지금 잘 먹히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에이직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죠. 이 에이직은 뭐냐? AI 반도체를 하는데 커스텀으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플러스 총 소유 비용도 GPU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는 AMD 입장에서 보면 성능은 엔비디아에 미치고, 커스텀이나 아니면 TCO 측면에서는 에이직한테 미치고, 그렇다고 AMD가 지금 커스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뭐 이게 다 이제 이런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리사수 CEO가 사실 그동안에 2014년에 부임한 이후로 사실 승승장구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2016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이 데스크탑 CPU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9.1%의 시작해서 작년 1분기에 23.9%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거고, 이때 뭐 거의 망하는 회사를 이제 리사수 CEO가 살려놨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2014년에 부임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 이상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AI 시장에서의 대응은 과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2월 첫째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었더라고요. 1,000명 넘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다시 2,000명이 돼서 굉장히 저희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 만드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고된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이게 또 힘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올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가 구독자가 참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농간인 건지 채널 관리자가 동영상을 많이 제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힘을 내게 여러분들도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